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을 하는데 요즘은 그냥 3방식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요. 3방식 6방법이라는 표현도 잘 안 써요. 그냥 3방식이라고만 얘기하고요. 그 안에 가격을 구하는 방법하고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체가. 이게 원가 방식이 있고요. 비교 방식이 있고요. 수익 방식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왜 이거 3방식 6방법이라고 또 안 쓰냐면,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그냥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가격 구하는 거하고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제 그 이전에 했던 거고,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또 만들어졌죠. 그렇잖아요.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걔가. 네. 그러면 걔가 들어가면, 그러면 또 3방식, 7방법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3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방식이고, 이 방식마다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물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비용성의 사고고요. 얘는 수익성의 사고예요. 이걸 삼면성이라고 그래요. 삼면성. 요게 각 방식의 특징하고요. 장단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요 삼면성이에요. 요게 비용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수익성. 요거 관계는 지난번에 글자 따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요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시험에 한번 나와서 어떻게 나왔냐면, 요렇게 출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원가 방식은 무슨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얘가 무슨 원리겠어요? 네, 비용성의 원리. 그 문제에서 1번 지문이 있고 2번 지문이 있고 4번이 있고 5번이 있으면 3번 지문만 가가 무슨 원리라고? 네, 얘만 이렇게 줬어요. 그게 3번이 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라 제목만 알면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했다고요. 그래서 원비라고 하는 드링크 있죠? 네, 얘를 BC 카드로 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어를 묶어준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나저나 이제 7월달 되면 문제풀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가면 얘 요약점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얘는 집에 두고 올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다닐 거예요? 기본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모 씨 얘를 갖고 다니려고 그러겠죠? 얘가 얇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뭐든 들고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집을 받으시면 사전에 꼭 예습을 해갖고 오시고, 예습을. 이론은 복습이지만 문제는 예습을 해갖고 와야지 이게 공부할 때, 이게 학습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 문제집은 못 받으셨죠? 예. 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면 이제 보시면 되겠고, 꼭 이 7월달하고 8월달하고 9월달 3개월이 아주 중요해요. 3개월이. 역대로 보면 중개사 응시하는 분들이 그 3개월의 승부를 걸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많은 기간을 다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꼭 3개월 남겨놓고 꼭 하여간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겠죠. 6월 말일 날 주변 지인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세요. 나 내일 출국해. 10월 28일 날 오후 5시에 입국할 예정이야. 로밍은 안 하고 가니까 전화해도 소용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 날려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찾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알기 쉽게 해서. 그러니까 3개월은 올인해야 돼요. 여기에.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그냥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3개월은 여기다 온 집중을 해야 돼요. 합격하고 싶으시면. 예? 그리고 남아서 무조건 남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뭐 뿅망치를 갖다가 들고 여기 서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남고 뭐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남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끼리 뭉쳐서 공부해야지 실력도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공사가 다 망한 건 저희도 알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 발로 와서 여기다가 상담하고 제 발로 여러분들이 사인하고 카드 결제 다 하고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강제로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강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저기 8월 달까지 1차에 대한 것을 궤도로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9,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2차 해가지고 어쨌든 동차 합격 해서 좀 떠나주세요. 그쵸? 아니 이 좁은 바닥에 여기 계속 남아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에? 여기 이제 앞으로 주차장도 여기 돈 받는다면서요. 시간당 100원. 에? 아니 시간당 1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죠? 에? 2시간에 200원이라며요. 그렇잖아요. 참 좋은 건물이에요. 그죠? 3시간에 그럼 300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게 웬만한 학원 가면요.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난리들이 아닌 거예요. 파킹할 데가 없어서. 그래갖고 차 대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 직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차량 넘버를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차량 넘버 불러주고 빨리 나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왜냐면 이제 그 단속 나왔으니까. 그 차 빼고 난리가 아닌데, 근데 여기는 나름대로 편한 거죠. 그러면 일단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만 하시면 돼요. 그쵸? 이제는 그래도 처음보다는 용어가 조금은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지도 않나요? 에?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한 10월 달 들어가면 그때 아주 바쁜 분들이 있다고요. 공부가 늦게 발동이 걸려서. 그래서 10월 달부터 한 달만 더 있으면 무조건 합격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서 괜히 혼자 짜증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일찍 하라니까 그걸 한 달 늦게 시작해갖고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 용어 안 되는 거는 쭉 물어보시고 실력을 단기간에 올리시려고 그러면 모의고사 봤죠? 모의고사. 틀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틀린 거를 선생한테 들고 와서 물어봐야 돼요. 확인을 다 해야 돼요. 지문별로 다. 그러면 실력이 빨리 늘어날 수 있어요.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모의고사 보셔가지고 이게 교재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를 찾는 사람은 실력이 또 빨리 늘어나요. 그게. 못 들은 차는 거 보니까 뭐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잘 이걸 마무리 잘 해야 돼요. 여기서 어때 합격자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에? 지금 선생이 더 걱정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보다. 아니 왜냐하면 시간은 지금 제한적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성적을 60점대를 진입을 시켜가지고 합격은 시켜야겠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 그러면 일단 원가 방식이라는 사고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학원 건물이 8층짜리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정도의 건물을 지을 때 만약에 한 10억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규모의 8층짜리가 있어요. 근데 얘는 공사비가 8억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죠. 그럼 얘가 가치가 비싸다고 보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들어갈수록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가치가 비싸다고 보는 거네요. 근데 얘는 천안에 있고요. 얘는 강남에 있대요. 그럼 시장에서는 어느 게 더 비싸요? 예, 이건 무시해요. 이건 반영 안 해주는 거예요. 오로지 비용만 기초해서 가치를 구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성은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종시도 청사가 있죠. 예? 얘 매매해야 하네요. 세종청사. 얘도 매매한다고요. 얘들도 좁으면 이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가치를 평가해야겠죠. 거래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 3방식 중에서는 원가 방식이 단점이 제일 많아요.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3방식에 존재하는 이유는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죠. 걔들은 이게 없잖아요. 시장성이. 수익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에 의해서만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이나 교회 같은 거는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할 수 있죠. 걔들도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건 이 방식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원가 방식은 오로지 비용에 기초해서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교 방식이라고 있잖아요. 예. 얘는 뭐예요? 시장성이잖아요. 그럼 얘가
8층짜리 건물을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지은 거예요? 10억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얘하고 유사한 애가 시장에서 15억에 거래가 되고 있으면 얘도 가치는 15억일 것이라고 보는 게 무슨 방식이에요? 그게 비교 방식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하고 유사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가치를 파악하는 게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비교 방식이고 시장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수익 방식의 사고는 뭐냐면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다. 얘하고 유사한 애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8층짜리의 건물을 다 뭐를 준다고 가정해요. 임대를 준다고 가정해요.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 있죠. 이 수익의 크기에서 가치를 결정하는 게 무슨 방식이다? 수익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오면 가치가 높다라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그런데 수익 방식은 또 어떤 논리를 갖고 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붕어빵 구워서 파는 사람인데 이번에 기계 새로 샀어요. 300만 원 주고. 근데 하루에 5만 원 벌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도 붕어빵을 구워서 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고를 가지고 있어요. 150 주고. 근데 하루에 역시 5만 원 벌어요. 그럼 지금 수익이 같죠? 그럼 이 기계의 가치도 같다고 보는 견해예요. 얘가 새거든 중거든 간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중요한 방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신축 건물이든 낡은 건물이든 관계없이 뭐가 같으면 수익이 같으면 가치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수익에만 초점을 두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각 방식의 특징하고 장단점을 기본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이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얘네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제목도 알아야 돼요. 자,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게 무슨 법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얘가 무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임료 구하는 거는 적산법. 여기서 구하는 가격을 적산 가격 또는 적산 임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가격 구하는 것을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여기 비교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구하는 가격을 비중 가격. 요 비준의 의미는 뭐냐면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줄여서 무슨 가격? 비중 가격. 또는 유추 가격이라도 얘기를 해요. 거래 사례 가격으로부터 유추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임료 구하는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여기서 구하는 임료가 비준 임료. 여기서 가격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이에요. 이걸 수익 가격. 여기서 임료를 구하는 게 수익 분석법이에요. 이게 수익 임료. 이런 제목을 또 안에서 바꿔서 내요. 가격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이잖아요. 가격을 구하는 게 수익 분석법이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만 바꿔서도 출제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기본적으로 이거 구별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 용어를 다 출제했어요. 용어 있죠? 얘네를 다 따로따로 출제했어요. 출제했고 임료 구하는 애들은 산시까지도 물어봤어요. 가로넣기로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산식은 이제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근래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이 적산 가격, 비중 가격, 수익 가격 있죠. 얘네는 다 무슨 가격이다? 이게 시산 가격이에요. 얘네가 최종 시장 가치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시산 가격이라는 것은요. 평가사가 최종 가치를 도출하기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구한 가격을 시산 가격이라고 그래요. 얘들이 시산 가격이기 때문에 얘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해서 무슨 가치를 구해야 돼요? 시장 가치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가 시산 가격을 조정을 해야 되냐면
알프레드 마샬의 3면 등가성의 원리라고 있어요. 저기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있죠. 예, 저게 3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3면 등가성이라는 원리는 뭐냐면 비용성의 사고에서 구했던, 시장성의 사고에서 구했던, 아니면 수익성의 사고에서 구했던 결국 다 같다라는 논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는 단기는 효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효용이니까 수요겠죠. 장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생산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즉 공급이겠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배웠냐면 단기하고 장기로 나눴을 때 단기는 이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했고 장기가 되면 공급이 늘어나죠. 공급이 늘어날 때 비용이 일정한 사람이냐 비용이 증가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변하죠. 비용이 일정하면 가치가 불변이고 비용이 증가하면 가치가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가치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 비용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가치와 가격을 배웠죠.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어떻다? 같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 가치라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비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과 가치와 가격은 같다라는 논리가 3면 등가성의 원리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원가 방식이 비용성의 사고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 시장성이잖아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고 수익성의 방식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하니까 수익 방식은 가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비교 방식에서 구했던 수익 방식에서 구했던 원가 방식에서 구했던 다 같다라는 논리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산 원가하고 시장 가격이 있으면 얘네 둘은 항상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생산 원가하고 시장 가격이 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등식이 성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한테 구한 가격이 무슨 가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가격. 서로 틀리단 말이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같다 그러면 얘가 그냥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슨 가격이라고 보고 시장 가격이니까 뭐를 해야 된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술 평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료에 대한 적절성 등을 조사를 해서 가중 평균에서 이 가격을 조정을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렇게 나왔어요. 원가법에서 구한 뭐가 있어요? 시산가액이 1억 1천.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구한 시산가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아마 1억 2천을 줬을 것 같죠? 얘가 1억 2천. 얘가 1억 1천을 줬고요. 얘가 1억 2천.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에서 구한 시산가액이 1억.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가중치 있죠. 조성 비용에다 준 게 20%. 그 다음에 그 임대료에 의해서 구한 게 30%. 그 다음에 거래 사례를 기초로 해서 구한 게 50%. 이렇게 줬어요. 조성비용, 임대료, 거래 사례 뭐 이렇게 줬을 거예요. 세 가지를. 그래가지고 무슨 가액을 도출하라고. 시산 가액을. 그러면 얘가 비용이잖아요. 비용이니까는 무슨 법? 원가법. 비용성이 기초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20%니까 곱하기 0.2 하면 되겠죠. 그럼 1억 2천에 20%는 얼마겠어요? 2,200. 그 다음에 거래 사례를 기초로 구한 애들이 이게 50%니까 0.5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6천. 얘는 수익 기초로 구하는 게 수익 방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30%니까 0.3이죠. 그럼 얼마? 그럼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억 1,200 나오겠죠. 이게 답이었어요. 이렇게 구하는 게.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왜 저기 투자론에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랑 똑같죠. 확률 주고 기대 수익 주고
이거 가중평균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해서 작년에 출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어디로 가느냐를 물어본 거죠. 요게.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구하게끔 이제 출제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복잡한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거를 알고 있으면 단순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뭐를 해서 산술 평균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가중 평균해서 이 가치를 도출하라 이런 얘기죠. 조정해서. 자,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 저기 다 있어요. 기출문제 있잖아요. 거기 다 있다고요, 이거. 틀림없이 이것도 선생들이 모의고사 한번 주게 되면 언젠가는 이거 인용해 줄 거예요. 뭐만 바꿔서. 수치만 바꿔서. 그러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 그 179쪽에 가면 중간에 양가로이번의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있죠. 거기서 조정 방법을 보면은 단순히 세 가지의 가격을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죠.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도 등에 따라 각각의 방식에 뭐를 달리해서 가중치를 달리해서 구하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를 또 하시면 되겠고, 비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셔서 183페이지에 가시면 원가 방식이라고 있죠. 예, 순서상 원가 방식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혹시 만약에 진도 나가다가 뒤에 거 조금 남게 되면 다음 주에 저기 우리 문제풀이 하겠죠. 이론 마무리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저기 7월달하고 8월달 사이에 9주 나와요. 이게 9주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 여유가 있어요. 문제풀이 하면 한 8주면 끝나니까. 그리고 시험 보는 건 알고 있죠. 에? 못 들은 척 하지 말고요. 다 이게 뭐 정해진 건데 뭘 그냥 버티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래봐야 아니 그냥 8주 쭉 볼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에?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집에서 쉬든가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죠? 어차피 매도 그냥 맞을 거면 그냥 일찍 맞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 했죠. 오전하고 저녁하고 문제 배열은 틀리다고. 그게 저녁반 사람에게 굳이 애써서 전화해가지고 받아 적어. 1번은 2번이고 3번이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빨리 해가지고 실력을 빨리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원 합격해서 이 바닥을 좀 떠나주세요. 그죠? 에? 아니,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원가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 183페이지에. 원가 방식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의 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의 건물 가치는 재생산 비용에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구하고요.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서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요. 우리 학원 건물이 있는데 얘가 5년 전에 준공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이 28일인가요? 네. 28일 날 이 물건의 가치를 구해야 돼요. 지금 학원 건물의 가치를. 근데 얘는 5년 전에 준공했잖아요. 그럼 5년 전에 얘를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건축했는지를 지금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얘를 지을 때 들어간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다시 신축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할 수 있잖아요. 5년 전에 비용은 산정이 안 돼도 지금 다시 이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 산정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8층짜리를 다시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이게 한 10억 나오더래요. 근데 이거는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야? 15억인데 얘는 신축이 아니라 무슨 건물이에요? 중고잖아요. 그럼 얘는 지난 5년 사이에 뭐가 발생했겠어요? 그래서 감가액을 산정해 봤더니 감가액이 한 2억 나오더래요.
요게 5년 사이에. 그러면 15억에서 2억 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건물 가격이 13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토지 가치는 별도로 구하는 거예요. 별도로 공시가 기준법을 적용했더니 이 부지의 가치가 한 22억 나오더래요. 다 합했더니 얼마 나오더라? 35억이 나오더라. 이렇게 구하는 게 원가 방식의 사고예요. 근데 원가 방식은 무슨 가치는 얘로 못 구하는 거예요. 토지 가치는 이 방법으로 구하지를 못하고 무슨 법을 쓴다? 공시가 기준법을 써요. 그러면 토지 가치는 왜 이걸로 못 구하냐면 토지는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산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추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격을 구하는 게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원가법. 그 원가법이라는 것은요. 이 가격을 구하는데 얘는 제조달 원가에다가 뭐를 공제해서 얘를 공제해서 적산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칸을 쳐서 얘기해 줬어요. 이게 무슨 가치 구하는 거다? 건물 가치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재생산 비용이나 제조달 원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법이라는 거는 무슨 가치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건물 가치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건물은 무슨 법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무슨 법으로 해야 된다? 원가법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얘를.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제조달 원가.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감가액 산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 입각해서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제조달 원가를 먼저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가법 나오고 단가로 이번에 제조달 원가라고 183페이지에 맨 마지막 칸에 있죠. 네. 그래서 순서 입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라는 것도 있죠. 얘는 무슨 시점? 기준점에서 대상 물건을 재취득할 때 소요되는 원가의 총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재취득한다는 얘기는 재생산, 신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 현재 이게 건물 기준하면요. 대상 건물의 무슨 원가다? 신축 원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시점이 무슨 시점이에요? 요거 우리가 그때 얘기해 줬어요. 신축 시점, 건축 시점, 준공 시점 요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에?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이걸로. 에? 없다.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감정평가 들어가면 다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기준 시점. 에? 이거 들어가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미 기출에서도 낸 거예요. 신축 시점 현재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무슨 시점? 다 기준점이에요. 감정평가에 들어가면 시점은 다 기준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자가건설의 경우라도 적정 이윤을 고려해서 도급건설을 기준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제주도 원가의 구성을 보면요. 이게 표준적인 건설비에다가 통상의 부대 비용을 합해서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이 표준적인 건설비에는요. 직접 비용하고요. 간접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업자의 뭐가 반영이 된다. 이윤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이윤이.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자가 건설을 했던 도급 건설을 했던 얘를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얘기예요. 뭐를 기준으로? 도급을 준 걸로. 그 왜 도급을 준 거로 산정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얘기거든요. 얘 가격을 구할 때 원가 방식에서는 얘를 뭘 했다. 신축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15억이 들어갔다. 그 요 비용의 크기만 가지고 가치를 구하는 게 원가법이잖아요. 근데 10억 들여서 지은 건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만약에 10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팔 때 10억 받고 팔아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를 반영해서 팔겠어요?
이익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10억 들여서 지은 건물이지만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얘가 한 20억에 거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이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구하는 게 비교 방식이잖아요. 그럼 비교 방식에서 구한 가격은 20억인데 원가 방식에서 구하는 건 1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급을 준 걸 가정하면 도급 건설업자들은 이거를 건물을 지을 때 자기들의 이윤도 반영한다 안 한다. 비용할 때 포함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윤을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한 3억. 그러면 얘가 한 18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갭이 그만큼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좁히기 위해서 자가건설이든 도급이든 간에 뭐를 준 걸 기준한다는 거예요. 도급 준 걸 기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까지는 시험 지문에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주도 원가의 종류 있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복제원가, 하나가 무슨 원가, 대치원가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복제원가가 있고 대치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재생산 비용 또는 무슨 비용, 대체 비용 이렇게도 써요. 그러면 얘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요. 여기에. 신축 건물에. 얘는 어디에 쓴다? 오래된 건물에 쓰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 건물이 이게 신축 건물이에요. 그죠? 그럼 얘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원가를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신축 건물이면 얘가 가면서 2017년 얘가 돼서 5월 달에 얘가 준공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기준 시점에서 얘의 가치를 구하려면 얘 다시 짓는다고 가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신축이니까 뭐 새롭게 첨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짓는 거로 가정하면서 비용 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은 그냥 무슨 원가 쓴다는 거예요. 복제 원가.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짓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은 지 오래된 애들이 있죠. 여기가 1960년에 지어진 여기 초가집이 하나 있어요. 얘를 2017년 6월에 얘를 다시 그대로 짓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무슨 상태로? 초가집인 상태로. 그러면 얘 다시 그대로 짓는데 한 3천 들어간대요. 근데 지은 지 한 57년 됐잖아요. 그럼 감가의 정도가 무진장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감가의 산정해 봤더니 한 2,800 나온대요. 그래서 얘 가치가 200이라는 거야. 이렇게 산정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누가 요즘 초가집에 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200 주고 초가집에 들어가서 사느니 차라리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거주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가사들은 이렇게 산정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원가를 산정할 때, 그렇죠? 제주도 원가를 산정할 때 얘를 현대식 주택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초가집이 아니라 무슨 주택으로? 네, 현대식 주택으로 다시 짓는다고 가정하고 비용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초가집을 보시게 되면 얘네는 난방수단이 뭐예요? 난방이. 이거 아궁이잖아요. 나무 잘라가 갖고. 그죠? 그 다음에 화장실 아시죠? 마당 저 구석에. 비 오는 날이면 무진장에 망설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죠? 오래된 애니까. 근데 얘를 우리가 현대식 주택으로 지으면 이 관계가 다 해소가 되죠. 이 안에다가 뭐 설치해줘요? 보일러 설치해주고 이 안에 욕실 다 이 안에 넣어줄 거 아니에요. 무슨 원가에다가? 제주도 원가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감가액을 공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적상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감가액을 공제할 때 물리적 감가도 가능하고요. 기능적 감가도 가능하고 경제적 감가도 가능해서 공제해줘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적 감가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이미 비용을 들여서 다 치유해줬잖아요. 여기서 감가를 또 반영하면 이중감가에 문제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로 구하게 되면 무슨 감가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럼 제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에? 몇 가지? 모르면 몇 가지? 그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얘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있다고요. 에? 우리 거기 교재에 보면 총가격 적산법, 부분별 단가 적용법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거예요. 이게 총량조사법이고요. 이게 총가격 적산법. 이게 구성단위법인데요. 이게 부분별 단가 적용법. 이게 단위비교법인데 이게 비교단위법. 이게 비용지수법인데 변동률법. 자, 이렇게 하는데 뒤에 거는 잘 안 써요. 표현을. 네 가지가 있는데 정확도는 번호 순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정확하고요. 4번이 제일 부정확해요. 얘가.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이나 여러분 시험이나 얘만 나온 거예요. 뭐 비용지수법. 요거 가지고 계산하라고 2번 나왔어요. 그죠? 비용지수법이라는 건요. 시점 수정하는 거예요. 뭘 한다? 시점 수정. 무슨 얘기냐면 준공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갭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공사비도 변화가 있다 없다. 공사비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감안해서 수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대지 면적이 400이고요. 연면적이 1250인 8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건물에 직접 공사비가 2억 7천만 원이고요. 간접 공사비가 3천만 원. 그 다음에 개발업자에 대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해서 공사비 계가 얼마? 3억. 그 다음에 개발업자의 이윤이 있죠. 이윤이 얼마냐면 6천만 원. 그렇죠? 그래서 총계가 얼마? 3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준공 시점의 지수가 100. 기준점의 지수가 135. 1대. 이 건물의 평방미터당 무슨 원가? 제주달 원가를 구하시오. 이게 기출이에요. 이렇게 준 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사비 계산할 때 개발업자 이윤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포함시키니까 3억 6천을 놓고 준공 시점의 지수가 100이잖아요. 기준점의 지수가 얼마? 135. 그 사이에 물가가 한 35% 뛰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분의 135 하면은 1.35죠. 3억 6천에다가 1.35 곱하면 4억 8,600 나와요. 우리는 건물에 대한 제주도 원가 구하니까 대지 면적은 관계가 없고 뭐 건물의 연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얼마로? 1250. 그러면 약 한 평방미터당 38만 8천 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었어요. 이렇게 구하는 게. 근데 요 똑같은 패턴으로 5년 후에 한 번을 또 내준 거예요. 같은 조건으로. 뭐만 조금 달리 줬겠어요. 이거 1250을 1450 뭐 이런 식으로. 금액만 전체 나온 게 4억 이렇게 나오게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지수 있죠. 예, 요건 100, 요거는 145 이렇게 줘가지고. 숫자만 조금 바꿔갖고 똑같은 형태로 문제 한 번 또 냈어요. 한 번 더. 2번 나온 거예요. 2번. 이게 이 구성을 알고 있으면 식은 문장이 간단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냥 이거 계산기로 이것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나오죠. 그래서 기출로 한번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 원가를 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뭐를 구한 거예요? 제주도 원가를 구했죠.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순서 입각해서 감가수용하면 되잖아요. 감가에 구하는 게 바로 뭐니까? 감가수용.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걸 한 거예요. 1번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거기 단가로 3번에 뭐가 나와요? 감가수용이라고 나오죠. 순서 입각해서 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자, 그러면 감가수정을 보게 되면요.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재조달 원가에서 그 감가액을 공제해서 여기도 무슨 시점이에요? 기준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적정 가격을 구하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결국은 감가수정이라는 게 뭘 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예, 감가수정이라는 게. 이게 지금 얘를 구하기 위해서 재조달 원가에서 뭐 빼면 감가액 공제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슨 원가는 얘가 신축 원가라고 그랬잖아요. 신축원에서 감가 빼면은 얘가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적산. 이게 중고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신축 가격과 중고 가격의 차이가 뭐예요? 감가. 이 감가에 구하는 거예요, 그냥. 감가에 구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감가 수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상에서.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그렇죠? 그러면 감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용해야 될 감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감가 요인을 보면은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박스 밑에 가면 법률적 감가라고 돼 있죠. 예, 법률적 감가 요인은 따로 취급하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경제적 감가 요인에 포함시켜서 정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김용진 교수라는 양반이 이 법률적 감가 요인이라고 제시는 했어요. 그럼 법률적 감가 요인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구하는 방법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하는 방법은 제시를 하지 못했고 그 양반이 타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후로는 법률적 감가 요인은 그냥 어디다 포함시켜서 경제적 감가 요인에 포함시켜서 그냥 적용해요. 그러니까 따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물리적 감가는요,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겠어요? 시간의 경과 등에서 발생하는 게 물리적 감가예요. 그죠? 물리적 감가랑 관련 있는 원칙이, 그렇죠. 이게 변동의 원칙.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라는 것은 안에 있는 설비 등의 구식화 등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랑 관련 있는 가격 원칙이 뭐? 기능적 감가랑 관련 있는 건 균형의 원칙이잖아요. 거기 보면 기능적 감가라고 해서 변동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안 되고 기능적 감가는 얘예요. 칸이 잘못 나눠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변동의 원칙, 얘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있죠? 얘는 인근 지역의 어디에서? 쇠퇴 등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랑 관련 있는 게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아까 했잖아요. 기능적 감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균형의 원칙이고 경제적 감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게 적합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칸이 잘못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재 칸이.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얘네 둘 있죠. 얘네 둘은 치유가 가능한 감가가 있고요. 치유가 불능인 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불능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어디 담장 한 군데가 이렇게 무너진 부분이 있는데 걔를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한 뭐 100만 원, 150만 원 들여봐야 원상 회복, 가치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굳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치유 불능인 감가라고 봐요. 근데 여기 있는 경제적 감가는 이거밖에 없어요. 치유가 불능인 감가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주거지가 있는데 주거지 인근에 여기 공항이 있어요. 그러면 매일같이 이거 비행기가 이착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가 많이 발생하겠어요? 소음이. 그러면 이 비행기 소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비행기 소음 없애려면. 공항 이전하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얘가 이전하면 소음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뭐밖에 없다. 치유가 불능인 감가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 얘기고요. 옆에 가면 감가수성과 감가상각의 차이라고 나와 있죠. 아, 그거를 이제 비교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이것도 해드린 거예요. 내용연수의 조정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요즘은 선생도 적응이 빨리 돼서 한번 물어보고 바로 뒤돌아서죠. 오래 얘기해봐야 서로 힘드니까. 이게 경관연수라는 게요. 실제 경관연수가 있고요. 유효 경관연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얘는 에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지금 총각이 없으니까 뭐 물어볼 대상이 없어요. 이게 처녀도 지금 뭐 다들 지금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혹시 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있으십니까? 결혼? 표정이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네요. 그렇군요. 여기 총각이 있는데 물어봤더니 나이가 30이래요. 30. 이게 실제 경관연수인 거예요. 태어나서 몇 년이 경과한 거예요? 30년. 여기는 유효 경관연수는 겉보기 나이인 거예요. 이 총각이 올해 나이가 30이다 하는 순간에 주변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30이라고 나는 40으로 봤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30이나 됐단 말이야. 나는 20대 초반으로 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겉보기 나이라고요. 그러면 건물의 전체 수명이 50년인데 실제로 얘는 경과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30년. 근데 얘가 관리를 아주 잘했어요. 관리를. 그래갖고 실상은 지은 지가 한 몇 년 정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이 건물에 대한 관리 상태가 아주 양호한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경과는 요 정도고 나머지 잔존 가치가 이만큼 남잖아요. 근데 가서 봤더니 관리 상태가 아주 부실해서 지은 지 몇 년 된 것 같은 거의 뭐 철거 직전까지. 그죠? 그럼 얘는 40년 됐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어떻게 돼요? 요거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의 상에서는 이 경관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리 상태에 따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구하는 적산 가격이 있죠. 저게 잔존 가치라고요. 신축한다는 가정에서 감가를 공제하고 남는 감가상각된 가치, 잔존 가치인데 얘가 관리 상태가 양호하면 잔존 가치가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산식에서는 이걸 조정을 못 해줘요. 계산 논리에서는 이것까지 반영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을 거 아니에요. 계산식에서 그냥 몇 년 경과년을 대입해갖고 그냥 구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가서 본다는 거예요? 평가사가. 평가사가 가서 관찰 감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 가서 보면은 육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관리 상태가.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평가사가 가서 직접 관찰하니까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 틀리게 해줄 때는 뭐로 바꿔주겠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법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86페이지에 가시면 187페이지네요. 187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거기 밑에 니을번의 관찰 감가법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B에 가면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관찰되지 않는 부분을 반영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를 밑줄 쳐놓으시면 되죠. 관찰 감가법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관적인데 뭐라고? 객관적이라고. 이게 평가사마다요.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갓 취득한 사람은 이걸 못해요. 실무 경력이 적으니까 한 3년차 이상은 돼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그 능력에 따라서 감가의 정도를 반영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관성의 개입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다시 이제 그 185페이지 가면 맨 위에 감가수용과 감가상각의 차이라고 있죠. 예, 그건 또 별표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은요, 제주달 원가에서 뭐를 공제해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는 적정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에서는요, 취득 원가에서 뭐를 공제해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는 장부 가치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기업회계에서는 건물을 취득하면 자기들이 보유한 자산인데 얘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 배분의 목적 또는 자본 회수의 목적으로 매년 일정액만큼 장부에서 뭐 하면 돼요? 공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요, 자기네가 만약에 2억짜리 건물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년 뭐가 발생하겠어요? 감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매년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씩 감가가 발생하면 장부상에서 매년 얼마씩 400만 원씩 이걸 공제한다고요. 그죠? 근데 얘가 건물의 수명이 몇 년짜리면 50년짜리면 5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얘가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회계 입장에서는 50년의 기간 중에 요 투자한 자본을 다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회수에서 이게 지금 경비라고 구성이 된 부분을 다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경관 연수에 따라 매년 얼마씩만 400씩만 감가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기업회계에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감가가 이렇게 발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매년 어떻게 건물의 가치가 일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초기는 감가의 정도가 거의 없고 시간이 경과하면 오히려 감가의 정도가 심해지잖아요. 그거는 이 계산 논리에서는 반영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적절한 시장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다 병행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감가수정에서는 관찰 감가 인정한다 안 한다? 여기는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적절한 무슨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시장 가치를. 근데 얘는 장부상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육안으로 가서 직접 관찰해서 현실에 맞게끔 이거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꿔준다고요. 얘는 제주도 원가, 얘는 무슨 원가? 취득 원가인데 이런 거 바꿔주고 관찰 감가가 되고 안 되는데 이런 걸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면 틀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내용연수가 경제적 내용연수를 중시하고요. 근데 이 경제적 내용연수는요, 여러분들이 관리 상태에 따라 얘는 연장될 수도 있고 오히려 단축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는 뭐를 중시하냐면 이걸 중시해요. 잔존 내용, 남아있는 가치를. 근데 얘네는 그냥 법정,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하고요. 얘는 그냥 경과연수 중시하는 거예요. 몇 년 경과됐느냐. 그러니까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경과연수만 본다는 얘기고 얘는 무슨 연수를 가지고 유효 경과연수를 가지고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시험상에서 하면 모의고사에서 인용이 되는 거니까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거 막 하는 건 뭐냐면 용어를 이해시켜 주려고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면 감가 수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얘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또 시간이 됐군요. 그죠? 그럼 잠깐 또 쉬었다 해야 되겠군요.